조선 변란사 임진왜란 중에 벌어진 본격 반란 사건. 송유진의 난. 임진왜란 중에 크고 작은 반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선조 27년 송유진의 난과 동왕 29년에 일어난 이몽학의 난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외란 초기 산발적인 소요는 신분해방을 위해 일어났다고는 해도 불만을 느껴온 지배층에 대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비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런 행위는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적의 세력권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직접 왕정의 전복을 겨냥한 반기는 아니었으나 송유진, 이몽학의 난은 그 규모나 조직 면에서 양상이 판이했습니다. 이 두 반란은 왜군이 화의를 조건으로 이미 남쪽으로 철수해 통치권이 미치는 충청도 지역이 중심이었고 주모자들도 현왕권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수립해 백성을 도탄해서 구제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난초 감사나 수령들의 수탈이나 폭사에 불만을 품었던 민중이나 왜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바라만보다 흩어지는 간신들을 증오한 농민들의 입안과는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송유진의 난의 전개. 송유진의 난은 송유진이 당초 선조 27년 정월 보름에 일당을 이끌고 거사하기로 한 것이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로 돌아갔지만 충청도 일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동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발각되기 전에 송유진 일당은 일진이 청계산에, 일진은 춘천에, 또 다른 일진은 전라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지방관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란 세력들이 서로 연계되기 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송유진은 서울 건천동에 사는 역관 송택종의 서울로 태어나 천안, 직선 등을 왕래하며 지냈는데 학식이 뛰어났으나 신분적 한계를 갖고 있던 그는 천안 일대에서 지인들이 많았고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한양이 수복된 지 얼마 안 되어 부근에 수비도 소홀한 것을 알고 불만 세력을 규합하여 스스로 의병대장이라 칭하며 역모를 꾀하였습니다. 그는 광덕산, 지리산, 계룡산 일대에 활동하던 산악 세력 2천여 명을 모아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며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송유진은 이들과 함께 한양을 정복한 후 선조를 폐위하고 왕세자 광해군을 옹립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594년 1월 3일 송유진은 반란군 40여 명을 이끌고 아사년에 사는 부호 이미지의 집을 포위하고 우마와 곡물을 탈취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부자들을 약탈하여 필요 물자를 확보하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인심을 베풀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1월 12일 오원종 훈근 등 여러 반란 세력과 연합해 아산과 평택의 무기고를 탈취하고 군량미와 무기를 확보하여 준비를 마친 이들은 1594년 정월 보름날 한양으로 진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유진은 충청도 천안 직산 사이를 왕래하면서 서울의 수비가 허술함을 알고 의병장을 사칭하여 반란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리산, 속리산, 청계산 등지에 은신하고 있는 일당의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하며 그들은 군량미와 무기를 수집하여 많은 양을 비축했습니다. 먼저 각처의 반란 세력과 약속하고 군사를 움직여 아산 평택에 무기고를 기습하여 병기를 탈취하였고 그 뒤 서울을 침입하기 위해 먼저 전주에 다음과 같은 밀서를 보내 나라의 전복을 꾀했음이 분명합니다. 왕의 악정이 고쳐지지 않고 붕당은 해소되지 않으며 부역은 번거롭고 과중해서 민생이 편치 못하여 모겨해서 무용을 떨치기에 이르렀다. 비록 백이 숙제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추궁하노니 실로 탕원과 무왕의 빛남이 있도다. 조경남 난중작록 권이 가보 정월.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1594년 명 만력 22년 충청도 조도 어사 강첨이 송유진 역모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다. 충청도 조도 어사 강첨이 치기하였다. 전 교관 유징이 와서 말하기를 목천에 사는 교생 석형천이 천안의 군기 감관 송만기 중기와 그의 아비 송웅수가 도적에게 사로잡혀갔고 궁굴의 유춘복 송현복 박순계도 도적에게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들이 나와서 동군 사람들에게 적장의 성은이인데 그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현재 청계산에 머물고 있으며
춘천해주에 각각 일진씩 주둔하고 있는데 그 여당이 충청도에 산재하여 있고 또 일진은 전라도에 있는데 이달 1월 20일에 거사하려 하며 전라도에 있는 일진은 동궁의 행차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유인하였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충청도 도관찰사 강첨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반란민들 중에는 사족과 무인들도 섞여 있었으며 이들이 반란 음모의 주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에서는 무기를 관리하는 관원이 송유진 일당에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본 고을 사람 중에는 자진하여 적중에 투입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천안 군기감관 송만기 등이 반민에게 사로잡힌 사건을 중시하여 선전관을 급히 파견하는 등 암암리에 송만기의 거처를 탐지하는 한편 병사 변양준과 순변사 이일 등에 명하여 비밀리에 탐문토록 했습니다. 충청병사 별량걸은 송유진 등이 반도를 규합하여 무기, 군량을 갖추어 서울을 침입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인솔하여 온양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주모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유진 일당의 거사가 사전이 실패한 것은 진천무사 김응룡의 계책이 주요하였기 때문인데 그는 조카벌 되는 홍각이 반란 주모자의 신복이 되어 종사관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조카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위협하는 한편 모사와 탈퇴를 놓고 이해타산을 가리게 하고 설득시킨 다음에 반도의 실상을 파악하여 홍각으로 하여금 송유진을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정월 15일 송유진은 홍각의 거짓 초청에 응하여 역도 수십 명과 함께 왔는데 김응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송유진 일당을 포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월 17일 보령의 의병장 이산겸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체포를 명하였고 1월 24일 송유진을 비롯한 반란 관련자들을 걸정해서 임금이 직접 추극하였습니다. 1월 25일 송유진, 오원종, 김천수, 유춘복, 김원상, 송만복, 이추, 김영 등 주모자들이 사형당했고 이지함의 서자로 난중 의병으로 활약한 이산겸이 송유진 등의 무고로 고문받고 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란군을 잡지 못한 홍주 목사 박이와 전 아산 연감 최의원이 파직되었는데 체포된 인물 중 의병장, 현직 관리, 사족이 다수였고 심한 고문은 당했지만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체포된 송유진의 송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신들 간의 구구한 논쟁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압송하여 국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송유진을 서울로 압송하기로 하고 선전관 금군, 도사 등을 보내서 수로를 이용하여 10여 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궐뜰에서 추국이 시작되었으며 대신과 양사의 장관만이 참석토록 하였는데 송유진 일당과 무관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엔 송유진과 한패였으나 포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입회하도록 했습니다. 정월 24일 추국이 시작되자 송유진 일당은 반역을 시인하고 정월 15일 반란을 일으켜서 서울을 침범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순순히 자백하였습니다. 결국 송유진은 무기와 군량을 탈취하여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고 여러 곳에 반군을 결성하여 서울을 범하려 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고 가재 전답, 잔물 등은 체포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송유진의 난에 연관되어 승복한 뒤 처형된 사람은 송유진을 비롯하여 16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1명, 추국을 받다가 사망한 자가 1명으로 모두 18명이었으며 추국을 받은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송유진의 난 이후 1월 27일 반란이 평정되었음을 종묘와 사직에 고하고 죄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여 민심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송유진 등의 체포서를 들었으나 안심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송유진이 스스로 판서라고 칭한 사실 때문에 그 위에 괴수가 있으리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유진 일당을 체포했다고 방비가 해이해지는 것을 경계해 서울의 각 성문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한편 한강의 경비를 엄격히 하게 하고 남산 위의 장졸들이 주야로 망을 보게 했습니다. 또 병조의 명의 장사들을 대기시켰고 별도로 금군대장을 두어 함께 입직시키게 하고 좌우명에 있는 화기, 화약, 궁시, 검창 등을 모두 대궐 안 군기사로 들여놓고 방비의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유성룡과 병조 판서에게 대궐 안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대처하도록 했으나 송유진의 반란 음모 이외에 그 이상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송유진 일당 체포로 그쳤습니다.
이상겸은 충청도 보령 사람으로 이지함의 서자인데 임난이 일어나자 의병장 조원 휘하에서 종사하다 조원이 금산 싸움에서 패사하자 병졸들을 수습해 평택 진위 등지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으로 의병을 이끌고 다녔으나 그리 큰 전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 같으며 한때 의병을 해체하고 본가로 돌아간 적도 있었으나 반적에게 속아서 잡혀올 때는 소수의 의병을 거느리고 전라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상겸이 적괴라는 말은 송유진과 그의 일당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상겸이 그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자 그 영향이 중앙정계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부수천 정엽은 군졸과 군량미를 수집하러 지방에 있을 때 의병장 이상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벼슬길에 지장을 받았고 신곡과 신기일 등은 이상겸의 장인 처남으로 추국에 말려들었습니다. 이상겸이 반란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한 증거를 가리기 어렵지만 본인이 적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고 홍은기 홍각 등도 대질한 결과 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듯 싶습니다. 한편 송유진 일당 체포에 따른 포상 관계를 살펴보면 김응용에게 벼슬을 하사하고 동조한 홍은기 홍난생 등에게 상직을 내렸으며 홍각에게는 포상과 아울러 절충을 가자했습니다. 그 밖에 충청병사 변양거리 반적 체포의 공이 크다 하여 가자하고 추국 재신들에게는 공에 따라 각각 포상했는데 홍각은 동년 12월에 다시 송유진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노비전택이 몰수되었고 추국받다 죽었습니다. 1593년 광해군은 서울을 떠나 충청, 전라 지역을 돌며 사실상 두 번째 분조를 맡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송유진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홍주에 머물러 수행 관료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을 종용했으나 듣지 않고 계속 머물며 난의 진압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반란군들이 선조를 폐위하고 광해군을 옹립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해군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에 대해 선조가 1593년 일본군 철수 이후 왕권 강화를 위하여 반란을 이용해 전란기의 공신들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송유진의 나는 선조와 조정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의병 활동과 같은 능동적 행위로 표출된 사건이었으며 아울러 의병에 대한 왕과 조정의 적대감과 경계심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임진왜란 중에 벌어진 본격 반란 사건 송유진의 난이었습니다.